오늘은 제66강의 중소기업의 독자 생존 혁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죠. 이런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장기 저성장 시대에 홀로서기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정부도 믿을 수 없고요. 대기업도 믿을 수 없고요. 시장 환경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서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홀로서기 혁신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자국 보호주의 분위기에 휩쓸려 있죠. 글로벌 전체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IMF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이고요. 2008년도의 금융위기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와 시진핑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전 투구 경쟁이 시작이 됐고요. 이 같은 무역의 치킨 게임은 이익을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강대국들의 싸움이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즉시에 TPP를 탈퇴했습니다. TPP라고 하는 거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미국, 일본, 페루 등 환태평양 지역의 12개 나라가 참여해 있고 전 세계 경제 한 40%를 아우르는 자유무역 협정 그런 단체인데 여기를 탈퇴함으로써 미국의 자국보호주의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환율과 무역 정책에서 진전할 만한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지금은 경제 정쟁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잘 알다시피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국의 보호주의는 확산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한국산의 수입 규제가 본물처럼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반도체 물량도 줄고 반도체의 수출 규제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죠. 2% 이하의 성장이 예상되는 현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독자 생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한국산의 신규 수입 규제를 보면 전 세계가 전방위적으로 한국 상품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력 시장으로 보고는 인도 시장에서 29번의 수입 규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의 맹방이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시장의 주력 시장이었던 미국에서 19번,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12건. 여기서 대한민국의 그 수출 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입 규제가 일어나면서 한국은 그야말로 수출 비상이 걸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각국들이 신보호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신보호주의 리스크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거가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보주의 5가지 특징을 보면은 반덤핑, 상계 관세를 때리는 것이고요. 경쟁법을 적용을 해서 그걸 강화하는 것이고, 환경 규제하는 것이고, 지식재산권을 무기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국산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외 시장의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가 차질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보호주의 결과는 국내 산업계에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고 결국은 통산 마찰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공조체제 또는 5대 보호주의 특징별 맞춤형 대응을 한다는 정책을 피고 있고 기업별로는 분쟁 대응 전략을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신보호주의의 특징은 자국보호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강화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산업계에 커다란 타격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대응을 잘하는 기업들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런 준비를 못한 기업들에게는 뭐 그야말로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신보호주의의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기업에게 있어서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보호주의 조치 건수를 2009년부터 2013년대로 보면 보호주의 조치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이 증가하는 현상은 곧바로 세계 수출의 그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호주의의 증가는 수출의 감소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비례관계가 있고요. 따라서 수출 중심으로 생존하던 대한민국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아닌가. 이 전 세계적인 이 흐름, 글로벌 경제의 그 위기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시기별로 보호주의 특성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1930년대의 보호주의는 후발국이 선진국에 대해서 방어 전략을 하는 보호주의였다면 1970년에서 80년대는 반대로 선진국이 신흥공업국을 상대로 해서 보호주의를 피고 있었고 2008년도 이후에는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이 모두 다 함께 보호주의를 채택하는 그런 시대로 발전을 해 갔습니다. 30년대 상황은 뭐 자국을 보호하며 국산화 보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70년대부터 80년대는 시장을 개방하고 시장을 열라고 하는 요구였다면 지금은 이전투구 경쟁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호주의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고 이 변하는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보호주의 유형의 강도를 보더라도 확연하게 전방위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T 분야는 경쟁법부터 시작해서 자국산 우대 정책의 보호주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는 환경규제, 지식재산권, 자국산 우선으로 나타나고 있고 석유화학 계통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철강도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섬유도 전방위적으로 보호주의 규제가 한국산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 경쟁법에 저촉이 돼서 벌금을 부과한 나라들의 기업들을 보면 한국과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이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고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한 나라에 속해 있고 미국에서뿐 아니라 EU에서도 대한민국의 그 견제는 지속되고 있고 갈수록 이것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독자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방법이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저성장 시대는 단기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이런 저성장 시대에 각국이 자국 보호주의 정책을 피고 있고 이런 속에서 한국의 규제는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각국이 한국을 중요한 제재나 규제 대상의 나라로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독자 생존 혁신입니다. 고정비를 커버하는 수익 사업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성장 일변도의 그 시대에 살았고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폈다면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숨고르기 시점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군을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익 사업군이 있고 육성 사업이 있고 전략 사업군이 있을 텐데 현재 우리가 돈을 벌어주는 수익 사업군이 무엇인가를 먼저 들여다보시고 이 수익 사업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수익 사업군이 있으면 그걸 잘 보호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 사업군이 없다면 과감하게 고정비를 인하하는 전략을 전개하셔야 됩니다. 과감한 용단이 필요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이러다가 점점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회복되지 않을까. 뭐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뭐 불황도 있고 호황도 있었는데 다시 호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고정비 줄이는 것을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기회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사업군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수익 사업권을 중점적으로 보호를 하시든지 아니면 고정비를 과감하게 미련 없이 인하하시든지 하는 형태를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독자 생존 혁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매출 구조를 구분하고 구조적 전략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매출은 세 종류가 있는 거죠. V 매출, 비지블 매출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P 매출, 포텐셜 매출, C 매출, 챌린지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지블 매출은 뭐냐? 실현 가능한 매출이고 당장 획득이 가능한 매출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지블 매출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시고 보호하셔야 됩니다. 비지블 매출을 일으키는 고객, 그 비지블 매출을 일으키는 제품, 비지블 매출을 일으키는 시장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거기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포텐셜 매출이죠. 이 포텐셜 매출은 실현 가능성이 50% 정도에서 100%요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전략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비교 경쟁이 당하는 그런 영역을 말합니다. 경쟁사와 무슨 부분을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보이지 않는 원칙은 무엇인가, 이거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챌린지 매출은 선행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매출입니다. 길목 지키기 연구를 한다든지 길목 지키기 준비를 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출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매출에 대해서 전략을 달리하시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비지블 매출에 관련된 고객과 시장을 최우선으로 유지하고 관계를 가져가며 그 서비스를 강화해서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거래해왔던 고객과 시장에게 더 많은 서비스와 더 많은 혜택을 줘서 비주얼 매출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불황기에 그런 자국 보호주의가 만연된 이 시대에 중소기업이 선택해야 될 독자 생존 혁신의 두 번째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정비를 키워놓고 비주얼 매출로 커버가 안 되니까 포텐셜 매출과 챌린지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비지불 매출에 소홀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기존 고객 이탈이 일어나고 오히려 기존 고객을 뺏김으로써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출 구조를 잘 보시고 비주얼 매출을 중점적으로 관리해가는 전략을 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독자 생존 혁신은 비주얼 매출과 BEP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BP 수준은 비지불 매출에 맞추어서 병고정비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현 가능한 매출, V 매출에 맞춰서 BP를 조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BP가 비지불 매출과 일치가 된다면 그 기업은 매출 때문에 고민한다든지 매출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BP가 높은 상태에서 비주얼 매출이 BP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항시 기업은 매출 때문에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시장은 저성장이고 매출은 늘지 않고 영업사원은 스트레스 받고 악성 수주를 받아올 수밖에 없고요. 비지불 매출이 일어나는 고객과 제품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받아온 수주는 악성이고 안정된 수주는 잃어버리는 이런 이중고를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에 시장이 성장하지 않고 있고요. 먹을 떡은 작은데 그 떡을 먹으려는 경쟁자는 많은 이 시대에 높은 매출을 하려고 도전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매출을 늘리는 노력보다는 실현 가능한 매출에 맞게 BEP를 맞춰놓고 추가로 매출이 일어나면 그것은 전부 다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독자 생존 혁신 중에 세 번째는 비지불 매출에 BEP를 일치시키는 그런 노력이 우선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독자 생존 혁신은 뭐냐?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이 새는 곳을 막으십시오.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캐파보다 물동이 부족하고 빠지니까 물량 늘리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물량을 늘리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무리수를 두게 돼 있어요. 악성 수주를 받는다든지 덤핑 가격을 제시한다든지 난이도가 높은 사양의 제품을 받는다든지 단납기 수주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불리한 조건의 수주는 내부의 관리 시스템과 생산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 혼란은 결국은 뭡니까? 로스를 증발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벌려다가 오히려 돈이 더 새는 악형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기업이 독자 생존 혁신을 하려면 돈 벌려는 노력보다 돈 새는 곳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자 아이템이 있으면 과감하게 철수하시든지 아니면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악성화를 막아야 됩니다. 악성 제품, 악성 재고, 악성 설비, 악성을 일으키는 움직이지 않는 무변동 재고라든지 무변동 제품이라든지 뭐 개발을 했는데 런칭이 안 된 개발이라든지 이런 등등 공장 내에서 악성화를 유발시키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악성 요소를 먼저 방지하시고 철저하게 로스를 제거함으로써 돈이 새는 것을 막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티켓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버스를 같이 타고 동반 성장을 할 대상과 버스에서 내리게 해야 될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객이라고 다 좋은 고객이 아니죠.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고객은 과감하게 버스에서 내리게 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감소되는 시장에서는 과감하게 철수하셔야 됩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 제품도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비대한 조직은 과감하게 줄이셔야 됩니다. 원가 상승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공정, 의미 없는 공정, 중복되는 공정은 과감하게 잘라내셔야 됩니다. 제대로 자기 몫을 못하는 비부가치 업무에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만은 버스에서 내리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려는 노력보다는 돈이 새는 것을 막는 것이 독자 생존 혁신의 네 번째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는 CEO들의 과감한 용단과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미련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저성장 시대의 기간이 길게 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고객이 어느 날 백말탄 왕자처럼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막연한 속에서의 기대는 금물입니다. 반드시 작은 규모로 길게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작은 자산을 가지고 매출을 최대로 늘려서 지구력 경쟁력을 가지고 끝까지 가도록 하는 경영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이 시대의 중소기업들이 독자 생존의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독자 생존 원칙은 정부와 대기업을 믿지 말고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정부도 기업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전 세계의 글로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자국보호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도 정책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이 난국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 정부도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대기업도 믿지 마십시오. 왜 대기업을 믿어서는 안 되냐면은 대기업의 첫 번째 규제 대상이에요. 견제 대상이고 규제 대상인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버거운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믿지 마시고 기업 스스로가 독자 생존의 원칙을 지켜서 살아남는 것이 강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숭아 안에 씨가 있다고 하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러나 그 복숭아 안에는 씨 속에 얼마나 많은 복숭아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씨라고 다 똑같은 씨가 아닌 것입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잘 기르고 그 씨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씨 속에 있는 많은 복숭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똑똑한 제품, 똑똑한 직원, 똑똑한 거 하나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는 과감하게 버릴 것 버리고 그다음에 남는 것을 잘 강함으로써 지구력 경쟁력을 가지고 오래 견디는 기업이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 오래 견디는 기업이 다시 제약의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소기업의 독자 생존 혁신 5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제 이 말씀이 오늘날 어려운 시대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고 결단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